그래서 자, 오늘은 몇 쪽이냐면요. 255쪽입니다. 255쪽에 격변설과 화석 기록이에요. 255쪽 격변설과 화석 기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단원 7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자. 수많은 격변론자들은 지질학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암석들이 전혀 다른 네 가지 그룹에 속한다고 믿는다. 격변론자들은 화석 있잖아요. 예, 화석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암석층 그 자체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크게 네 가지. 우리 균일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균일설 지질 주상도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잖아요. 그쵸? 네. 적게 잡아도 16개입니다. 이거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대가 선생님 제대로 센 거 맞죠? 하여간 적어도 시대가 10개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층이 형성됐다라고 균일론자들은 이해를 해요. 그쵸? 근데 격변설은 뭐예요? 네 가지 시대. 여기 네 가지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한 4개 정도의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간차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자, 첫째,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관련된 암석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룹의 암석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암석들은 뭐냐? 퇴적암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화성. 화성암과 변성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반암이라고 하거든요. 아, 기반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튼튼한 기반암이 있고 그 위에 퇴적층이 쌓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반암층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첫날에 그쵸?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 형성된 암석층으로 격변론자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화성암과 변성암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지구의 기초다. 그러한 암석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퇴적암은 일반적으로 물과 관련한 창조 활동의 결과다. 그리고 이 위에 퇴적암층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퇴적암층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초기, 창조 그 초기부터 물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물에 의한 활동으로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그와 같은 일들은 대부분 창조 사건의 3일째와 6일째 사이에, 그쵸? 3일에서 6일 사이. 자, 둘째, 그러한 퇴적암과 화성암 가운데 일부는 창조주간 이후와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전 사이에 일어난 화산 폭발 같은 어떤 국지적인 격변으로 생겨났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쵸? 어떤 뭐 격변들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쵸? 셋째,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창조고, 그쵸? 둘째가 뭐냐면 창조에서부터 대홍수 사이에 어떤 물의 활동으로 일어난, 그쵸? 그 물의 활동으로 형성된 퇴적암과 화성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형성된 화석들을 두 번째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이제 홍수죠. 노아의 대홍수. 셋째, 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대다수 퇴적암은 대홍수 자체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퇴적암 대부분은 대홍수가 만들어낸 것으로 봅니다. 넷째,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국지적인 격변들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뭐 화산 폭발, 지진 같은 거죠.
형성된 일부 퇴적암과 화성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급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죠. 첫날의 창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 노아 홍수가 오기까지 그 물의 활동. 세 번째는 뭐예요? 노아 홍수 그 자체. 네 번째는 뭐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어떤 격변들로 인한 그 암석층 요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은 관점으로는 암석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세 가지 기본적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석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대요. 자, 홍수 이전의 암석층에 있는 화석들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생명체의 자네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형성된 아까 그 첫날부터 이제 그 노아 홍수까지 물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암석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도 그쵸? 생명체가 이렇게 포섭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생명체들은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쵸? 타락 이후에 아마 이렇게 화석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수로 인하여 쌓인 암석층에 있는 화석들은 홍수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의 자네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들은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한다는 거죠. 자, 홍수 이후에 암석층에 있는 화석들은 홍수 이후에 살았던 생명체의 자네들. 그쵸? 그래서 뭐 세인트 헬렌산 폭발 사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격변론자는 지질학적 기록이 지구 과거의 여러 시대에 관하여 어렴풋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게 만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균일설에 기초한 관점과는 달리 이러한 기관들은 그쵸? 그 지층이나 화석이 나타내는 기간이 균일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대로 세분화된다라기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 번에 걸친 폭넓은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분류를 하는 것을 그래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로 대다수 퇴적암과 화석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퇴적층이나 화석들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상 동시대라는 거예요. 아, 네. 격변설에 의하면 사실상 거의 동시대란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부터 아담의 타락까지 그 기간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기껏 네. 해봐야 뭐 한 1000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 시대가 바뀌려 그러면은 이게 기본이 어떻게 돼요? 한 1억 년 가까이 되죠. 그쵸? 네. 몇 천만 년에서 1억 년 가까이 되는 이 그 기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그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이 되지만 그것조차도 굉장히 짧은 시간 텀을 갖는다는 거죠. 그쵸? 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흘렀어요? 한 4, 5천 년밖에 안 흘렀죠. 그쵸? 네. 그러니까 또 여기랑 비교해보면은 아, 그나마 구분되는 시대조차도 굉장히 짧고, 그쵸? 네. 대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동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시대가 층층이 나눠져 있고, 그 층마다 굉장히 특징 있는 그 생물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걸 다른 시대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동시대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격변론자들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대다수 퇴적암들과 그 결과로 화석을 간직하고 있는 대다수 암석층이 바로 대홍수 기간에 쌓였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격변론자가 화석 기록을 살펴볼 때에는 대다수 화석들이 대홍수 기간에 일어난 과정들로 생겨난 결과라고 추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땅 파서 화석 나왔다.
그러면 일단 뭘로 추정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대홍수 때, 그쵸? 생겼을 거야 라고 보면은 10중 8구는 맞는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격변론자들은. 앞서 단원 7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서로 다른 화석들이 서로 다른 지층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각 지층이 지구 역사에서 독립적인 어떤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균일론자들은 이제 이 지질 기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왜 한 지층에서는 특정한 화석밖에 안 나오냐? 독립적인 기간이기 때문이다라고 그쵸? 균일론자들은 생각한다는데 격변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층으로 나눠져 있고 각 특징 있는 화석이 발견되긴 하지만 홍수라고 하는 단일 사건에 의해서 한 번에 쭉 쌓인 지층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독립적인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각 지층이 여러 단계의 홍수 기간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격변론자들은 설명한다. 그쵸? 그래서 여러 단계의 홍수 기간, 홍수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물이 막 늘어나다가 처음에 보면 그렇죠. 막 아래서부터 지하수도 뿜어져 올라오고 화산도 폭발하고 위에서부터 물도 오고 내려오고 그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단계가 정확히 선생님 성경을 뭐 찾아봐야 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일에서 100일 정도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총 그 홍수가 진행된 게 1년 정도잖아요. 근데 나머지 200 며칠은 어때요?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아, 예, 그걸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지층이 형성되는 그 양상도 그 전 단계에서 나타내는 거하고 또 물이 서서히 빠지는 게 또 각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연관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돌려보면은 오늘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층층층층이 나눠져 있고 각 층마다 이렇게 독특한 생명체들이 발견되는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돌려진다는 거죠. 그쵸? 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러한 지층들에 사로잡힌 생명체들은 세부적인 홍수 상황과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이런 가정을 활용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쉬워지는 화석 기록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양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보이는 그전에는 미스터리처럼 남아 있었던 어떤 사실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자, 무엇보다도 화석 자체의 존재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웠던 화석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물학자들은 지질학적인 기록에서 거대한 숫자의 화석들을 발견해오고 있다. 때때로 그러한 화석들은 흔히 화석 무덤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퇴적물에 집중되어 있다. 화석을 발견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균일론에 따르면은 어쨌든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화석이 형성되니까 어느 땅을 파도 화석이 나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퍼센티지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쵸? 네. 예. 왜냐면 많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평균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파보면은, 그러니까 대충 균일론에 따르면 화석을 발견할 확률을 어디를 파나 거의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땅을 파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만큼 있으면은 여기는 막 화석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나머지는 예, 네. 여기는 그냥 가서 발로 걷어차면 화석이 툭툭 아, 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쵸?
예, 발에 네. 걸리고 채이는 게 화석인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아무리 파도 화석의 화자도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화석의 이런 분포가 이상하게 한 지역에 너무 몰려 있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이걸 이제 화석 무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화석이 화석 무덤의 형태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 한 예, 곳에만. 예,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거기서 화석이 왕창 발견되고 다른 곳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런 네. 모습으로 화석이 발굴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균일론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화석이 발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 장구한 시절을 그쵸? 우리가 대수의 법칙에 그 뭐냐 그 넣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거의 뭐 동일한 퍼센티지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다 어쨌든 물에 의해서 형성이 대부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파보면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화석은 네. 대부분 화석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집중되어 있는 어떤 한 지역에서 왕창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균일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현상인데 격변설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현상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계속 진행해 가면서 설명이 될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카루층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일련의 암석층에서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이래요. 이 지역에서는 화석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척추동물 화석이 8천억 개 이상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암석층은 말 그대로 갖다 대기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화석이 막 네. 나오는 거죠. 그쵸? 예. 네. 근데 여러분 화석 발견하기 쉬워요? 아니요. 어렵죠. 그쵸? 근데 아프리카의 이 카루층에 가면은 그냥, 진짜 조심해야겠죠. 그쵸? 막 네. 모든 게 다 화석이니까. 예. 마치 그러면, 경주는 네. 그러면 거기 화석들이 그냥 하나하나 몇 억씩 하는 그런. 근데 대부분 물고기 화석이라고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어쨌든 거기에는 진짜 풍부한 거죠. 마치 그 경주에서는 우리 경주보다 로마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로마에서는 저기 그 뭐냐 건축물을 건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쉬울 것 같죠? 네.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건물을 올리려면은 집안을 탄탄하게 다지는 기초 작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초 작업하려고 땅을 팝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고대 로마 유적이 툭 하고 튀어. 아, 고대 로마에서. 고대 로마의 문화 유적이 로마에 깔려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굉장히 거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 근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그런 게 많으냐? 거기가 중심지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파봐도 그 문화유적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약간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합니다. 격변설의 눈으로 보면 왜 그게 자연스러운지. 자, 이제 앞에 단원 7에서 배운 화석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잠시 동안 그것을 생각해 보라. 어떤 생명체가 화석화되기 위해서는 퇴적물, 호박, 광물질이 풍부할 물 또는 얼음 속에 아주 신속히 묻혀야만 한다. 하루층의 경우 생명체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퇴적물로 덮여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모두 퇴적암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격변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그다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그쵸? 네. 무엇 문제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요동치는 홍수로 인하여 생겨난 험악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마 대홍수는 생명체들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 급박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생명체들이 그 조그만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가 닥치면은 살기 위해서 어쨌든 그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런 대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생명체가 봐도 어느 한 지역이 그나마 안전해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쵸? 네. 쉽게 말해서 막 물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현이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높은 높은 곳? 곳으로 가겠죠. 그쵸? 네. 예. 동물들은 높은 곳으로 안 갈까요? 가겠죠. 가겠죠. 그쵸? 예, 새들은 안 갈까요? 가겠죠. 가겠죠. 그쵸?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떤 특정한 한 장소, 그 어떤 환경에서는 그나마 조금 안전해 보이는 그 장소로 생명체가 대거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까지도 다 잠길 정도로 홍수를 창궐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몰려있는 그 지역에도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과 진흙이 덮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분포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몰려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화석이 나오는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다른 지역은 어때요? 그만큼 몰린 만큼 한산해지니까 잘 안 나오고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격변설의 눈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석이 몰려서 나오는 거 있죠. 그쵸? 네. 자, 그 결과로,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결과로 사납게 몰아치는 홍수 때문에 맹렬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양의 퇴적물과 진흙이 생명체들을 덮쳐서 재빨리 묻히게 만들었을 것이다. 홍수가 생명체들 위에 점점 더 많은 퇴적물을 계속해서 쌓음으로써 그 생명체들은 고스란히 보존되고 화석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석화 과정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카루층에서 본 것과 같은 화석 퇴적물들은 오늘날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쵸? 예, 급격히 네. 묻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멕시코만에서는 적조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다.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적조 현상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네, 적조가 뭔지 알죠? 네. 예, 네. 바다가 네. 빨개지는 거예요. 적조. 네. 예, 알아요. 레드 타이드라고 하거든요. 마치 이렇게 그 파도 물결이 치는데 원래 바다 색깔이 빨갛지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근데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있는 그 아까 말했던 조류 같은 거 있잖아요. 김미역 뭐 다시마 같은 네. 그 조류가 이상 번식을 하면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그 조류들이 급격하게 막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고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 다, 질식당해서 죽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적조가 일어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양식하는 사람들 적조 일어났다 이러면은 굉장히 긴장해요. 왜냐면 그렇군. 자기 양식장에 그 적조가 오면은 자기가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 싹 다 죽는 거거든요. 네. 예. 마치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코와 입을 틀어막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그냥 네. 죽는다. 예, 그냥 죽는 거 적조가 쓸고 가면 거기서 살고 있는 수상 생명체는 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 어쨌거나 근데 어쨌든 가끔 이런 게 발생합니다.
자, 멕시코만에서는 적조 현상이 한 번만 일어나도 뭐예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죽는데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게 화석화 되느냐는 거예요. 아, 아니죠. 아니죠. 네. 그것들이 화석화되는 거 전혀 아니다. 곧바로 썩어져 없어질 뿐이다. 그쵸? 네. 균일설의 과정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땅에 매몰되면서 그 화석이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죠. 그쵸? 네. 네. 근데 실제 자연 상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서서히 땅에 묻혀서 화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부패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므로 카르층에서 수천억 마리의 물고기가 화석화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아주 특별한 사건, 그쵸? 우리가 오늘날의 자연환경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예외적인 일이 있어서 물고기들 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과 진흙이 쏟아진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게 아주 급격하게 파묻히는 거예요. 죽어도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네. 격변론자의 관점에서 그 특별한 사건은 바로 전 세계적인 대홍수였다. 그쵸? 네. 이 홍수는 맹렬한 홍수를 피하려고 시도하던 각종 생명체들을 한 곳으로 집중. 그쵸? 이게 화석 무덤의 형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다음에 홍수로 인해 몰려온 거대한 양의 퇴적물이 이러한 생명체들을 급격하게 매장하여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쵸? 네. 예, 근데 그렇게 몰려 있는데 그 덮치는 아주 급격하게 매몰됐기 때문에 그게 다 썩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다 보존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화석 그 자체가 이렇게 격변을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보면은 화석이라는 게 오히려 형성이 안 되는데, 그쵸? 네. 이렇게 몰려서 왕창 대규모로 그 화석이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급격한, 그쵸? 예외적인 격변에 의한 매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화석 무덤은 화석 기록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하다. 그쵸? 네. 여러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해낸 수많은 화석 무덤 가운데 작은 일부분이라도 제대로 언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또 다른 화석 무덤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화석들이 전 세계적인 대홍수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더 많은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석 무덤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본대요. 예를 들어 메릴랜드의 컴벌랜드 뼈 동굴에서 발견한 화석 무덤을 생각해 보자. 이 동굴에서는 수십 가지의 생명체들이 나란히 묻혀 있는 수천 개의 화석 표본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주목해서 보세요. 수십 가지의 생명체들이 나란히 묻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A라는 생명체 옆에 B가 나오고 B 옆에 C가 나오고 C 옆에 D 있고 D A 밑쪽에 E 있고 그쵸 F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몰려 있는 지역이 메릴랜드의 컴벌랜드 뼈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니까 화석 무덤이죠. 그쵸? 자, 이 네. 한 동굴에서만 고생물학자들은 울버린과 회색곰의 화석들을 발견하였다. 이 둘은 아주 추운 기후에서나 발견되는 동물들이다. 지금 나란히 있다는데 주목하세요. 나란히 있는데 일단 추운 기후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화석이 발견됐대요. 네. 자, 그런데 게다가 페커리와 영양들의 화석들도 발견하였는데 이 둘은 아주 덥고 습한 기후에서 발견되는 동물이래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아까 나란히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A하고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뭐예요? A하고 C로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얘네들은 뭐예요? 추운 기후에서 사는 동물들이고 B하고 D는 뭐예요? 더운 기후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이라는 거죠. 네. 네. 균일설에 의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네,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마목과 토끼 그리고 코요테의 화석들도 발견되었는데 이 동물들은 온화하고 건조한 초원에서 발견된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E하고 F가 요 밑에 있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화한 기후에서 사는 애인데 건조한 지역에서 산다는 애죠. 그쵸? 네. 마지막으로 이 동굴에서는 해리와 사양쥐처럼 물을 좋아하는 동물들의 화석들도 발견된대요. 이 F를 잠깐만요. F를 여기다가 써야지. EF, G, H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물에서 사는 동물이라는 거죠. 네.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애와 물에서 사는 애가 같이 나란히 발견된다. 네. 균일설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면은 네. 어떤 지역의 지층을 팠는데 남극의 아델리 펭귄의 화석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진돗개 해봅시다. 아, 네. 네, 오늘 지역에 이걸 파봤는데 아델리 펭귄하고 진돗개의 화석이 같이 나온다. 균일설의 관점에서 이게 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쵸? 근데 네. 이건 뭐예요? 전 세계 모든 기후에 를 대변하는 거죠. 그쵸? 추운 네. 거, 더운 거, 온화한 거, 건조한 거, 물이 많은 것.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기후 전체를 다 대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의 화석이 어떻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나란히 발견된다는 거죠. 네. 예, 그 의미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처럼 단 하나의 동굴에서 아주 추운 기후에서, 그쵸? 사는 육상 생명체로부터 덥고 습한 기후에서 사는 육상 생명체, 온화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사는 육상 생명체, 수상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석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화석들이 여러 가지 다른 층리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다. 모두 컴벌랜드 뼈 동굴에서 다 함께 뒤엉킨 채로 그쵸?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메릴랜드의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동굴들에서는 이와 같은 화석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네. 그 지역의 다른 동굴에서는 동굴이 아닌 그 동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균일설에 따르면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쵸? 항상 똑같은 과정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똑같은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화석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기후에 사는 그 생물들은 그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그 같은 층 안에서 그게 발견이 된다라는 거는 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쵸? 예, 네. 설령 뭐 기후가 변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그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균일선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데 격변설에서는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격변설에 기초한 관점에서는 아주 단순하다. 노아의 대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대홍수는 모든 기후에서 살고 있던 생명체들을 여기 모든 기후 나오죠. 지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체들을 급작스럽게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지구 전 지역에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쵸?
네. 하나도 빠짐없이 죽은 겁니다. 홍수로 요동치는 물결은 간단히 이 같은 화석을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컵에다가 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놓은 다음에 막 휘휘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한 곳에 엮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모든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물결이 요동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 곳으로 모여서 뒤섞이게 되잖아. 그쵸? 네. 아, 그래서,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 물결이 땅 위에 몰아쳤다가 물러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 물 뭉쳐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죠. 그 땅에, 그쵸? 내려앉게 되는데 그 위로 쌓이게 되죠. 그쵸? 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엉킨 채로 온갖 기후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발견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아, 예. 예. 자, 그렇게 뒤엉킨 화석들이 결국 단 한 지역에 쌓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화석 무덤에 관한 설명이 격변설의 틀에서는 아주 간단한 반면, 그쵸? 간단하죠? 균일설에서는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요. 뒤에 이제 내용들이 더 있는데, 이제 시간이 더 할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